네,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중요한 국제 뉴스 나와 있을까요?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상황에 따라서 적과 접촉할 수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았는데 네.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하고 만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적과 상호 접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접촉이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희망을 걸고 그 적에게 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신임 내각 이제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속내를 좀 봐야 될 텐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서방 네. 언론들은 이거는 이제 핵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그렇고 AP도 최고 지도자가 이란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문을 열었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메네이 공식 사이트가 바로 여기 발언 전문을 싣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적의 허락을 기다리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 하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서방 전문가들도 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협상 자체를 명시적으로 불허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핵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렇게 속단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면서도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핵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이렇게 슬그머니 내비친 걸로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란도 좀 실용적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페제시키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이 실리는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눠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죠. 이란 국영 TV 생중계 회견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온 언급도. 최고 지도자 네. 만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이란 네. 국영 TV하고 생중계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성장 목표가 GDP 한 4%인데 이거를 2배로 높여서 8%로 하려는 게 목표다 하면서 그러자면은 많게는 한 2,500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1,000억 달러 정도의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걸 좀 나아지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제재 때문에 이란이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서방 쪽에서 보기에는 연율 최대 40% 정도. 실업률도 지금 두 자릿수가 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페제시키안이 이런 제재, 이 사람 이제 선거 때도 그랬고 당선되고 나서도 제재 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TV 생중계 회견에서도 이웃 전 세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또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라크 방문 후 뉴욕으로 가는 또 일정도 있다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라크를 이제 이웃 나라를 가고 거기서 바로 뉴욕으로 가서 그러니까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리죠. 거기 참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하고 만나서 본국에 좀 투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AP 통신 보도를 보면요. 해외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한 800만 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1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대선과 관련돼서도 언급에 대해서 뭐 이런 뜻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봅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 이란 전문가 얘기가요.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로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협상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그만이 내비쳤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네. 뭐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양국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선은 긋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속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유럽 소비자들 큰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면서도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에다가 가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네. 지금 보니까
어제도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에 한 4,240만 입방미터 정도 공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도 하고 비슷한 이제 이 정도 규모가 계속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동안에 한 차례 연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끝나면 안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그건 당신이 결정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쓴 당신들은 경유지고 가스는 유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이탈리아, 체코 이런 4개국 정도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한다 하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만약에 끊으면은 우리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손해다. 훨씬 비싼 값에 그 가스를 사야 하니까 올겨울에도 엄청나게 고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네. 근데 유사시에 뭐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 이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나와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네. 미국이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이제 우리 대신 팔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값도 비싸고 공급 안정성도 없다 하면서 우리 이제 만약에 젤렌스키가 이렇게 어깃장을 놔가지고 끊어져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이를테면 튀르키예하고 지금 가스허브 구축하는 걸 이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거든요. 이걸 해서 그쪽으로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약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하고 계속 하자. 이제 이런 식의 그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네. 이제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좀 더 정리해 볼까요? 러시아의 그 에너지 안보 펀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부책임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타스 통신하고 회견하면서 전쟁이 있지만 유럽 시장이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그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가 특히 우리 가스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가스 공급 계약이 중단되면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작년 겨울에는 뭐 굉장했죠. 유럽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걸 또 상기시킨 겁니다. 만약에 가스 공급 계약이 중단이 되면은 유럽이 치러야 할 가스값이 1,000입방미터당 한 $500 엄청나게 비싸진다. 그러면 올겨울에도 엄청나게 고생할 거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압박을 합니다. 러시아 쪽의 얘기긴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공화당 인사를 이제 기용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렇게 하자 트럼프 쪽도 비슷한 얘기를 내놨다고요? 바로 네. 받아쳤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미국 언론들은 지금 계속 초박빙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민 대통령이라는 점 이제 점점 이제 서로 양쪽 진영이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 벤스 공화당 러닝메이트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요. 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그 민주당 인사를 기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우리 쪽에 들어왔다 이런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벤스 이 사람 얘기가 트럼프 그 후보가 미국 정치 빅텐트를 추구한다. 우리도 참 한동안 빅텐트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공화당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에 투표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정책 기조를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제 약간의 그런 건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미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국경 폐쇄. 요 이제 세 가지를 공화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추진하는 매우 상식적인 거고 유권자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CNN 인터뷰에서 이제 한 말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테이블에 다른 시각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선에 내가 이기면은 공화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벤스가 이걸 받아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스가 또 해리스가 이제 CNN하고 회견하면서 나도 빅텐트 후보다. 그러니까 크게 포용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를 이제 그런 인물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3년 전 출마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은 급진주의자다. 변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9월이 됐고요. 9월 10일에 대선 토론,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빙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예측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금 계속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 이른바 족집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선거제도가 일반 투표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별, 차등 배정된 그 선거인단 합치면 538명이 이제 그 중에서 과반을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도 그래서 그런지 특히 7대 경합주는 여전히 오차범위나 초박빙이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보면은 미국의 그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통계학자이면서도 그 오바마 때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족집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조사를 전부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 실버 블리틴이라는 모델을 운영을 하는데 네. 지난달 29일 기준입니다.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이 48.8%, 트럼프는 45%, 이렇게 3.8%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조금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인단이 이제 사실은 이걸로 결정하거든요. 거기서는 트럼프가 52.4%, 해리스가 47.3%. 거꾸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합니다. 참 진짜 박빙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ABC 방송이 운영하는 그 선거 분석 사이트가 있습니다. 538. 네. 여기가 이제 꽤 그래도 좀 이렇게 신뢰가 높다는 건데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자체 이제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한 1000번을 돌려봤더니 승리 확률이 해리스가 579회, 트럼프가 417회 좀 많았습니다. 이건 그다음,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선거인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은 케이스는 네 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해리스가 이긴 걸로 돼 네.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의 선거 족집게들도 이게 지금 묘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자신 있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말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정책 관련된 공약 관련된 부분에도 조금 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공격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낙태 관련된 게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이게 네. 늘 그렇죠. 이번에도 또 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금 낙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특히 그 트럼프의 그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 사회주의자들이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는 이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약간 민주당 성향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정치 입문 전에는 낙태를 옹호했다가 반대론자가 됐다가 이렇게 막 하고 최근에 와서 또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쭉 뭐 이제 과거 인터뷰한 거를 쭉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스는 그 트럼프가 2016년 대선 그때는 이겼죠. 네. 그때 이긴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보수주의자인 그 마이크 펜스 러닝메이트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자기가 그 로데웨이드 미국의 낙태권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그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에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2년에 연방 대법원이 이 로데웨이드를 깼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낙태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다시 발을 뺀다는 게 뉴욕타임스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입장을 바꾸니까 어떤 유권자들도 좀 헷갈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실용적이고 좀 보면 이제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보면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이 미국의 셰일가스 있죠. 이거를 이제 추출할 때 이게 이런 그 부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어서 강제로 뽑아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애초부터 이거를 지지를 해왔는데 경제성 때문에. 근데 해리스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안 된다 했는데 해리스가 최근에 와서 이거를 반대해서 허용으로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선거니까 조금 이렇게 표를 의식하는 것 같다 해서 뭐 결국 선거 때는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리적인 부분을 찾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트럼프 쪽만이 아니라 해리스 쪽도 마찬가지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해리스 쪽도 약간 실용적으로 돈다는 겁니다. 즉흥 정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그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보수 사이트 설립자 얘기가 트럼프가 너무 즉흥적 정치를 한다.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라이브 뭐 버라이어티 쇼 하는 건 이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그 체외 인공 수정 문제 그 부통령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해리스 과거 뭐 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이건 미국의 보수층은 완강히 반대하는데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시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내거나 보험사가 지불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트럼프의 과거 측근들이 자기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나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 핵심 지지층의 어떤 그런 뜻을 좀 이렇게 거슬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데 좀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해리스를 찍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강경 보수층하고 자기가 워낙 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선거니까 좀 봐달라는 식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다 하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선거입니다. 네, 선거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9월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금리를 내려도 연방 정부의 부채는 향후 몇 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 나오네요. 뱅가드 글로벌 금리 책임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면 미국 연방 정부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과세라든가 어떤 지출 기조 같은 이런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그래서 네. 채권 시장이 특히 그 부채 수준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부채 규모 한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짚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네. 나온 그 싱크탱크 분석을 보면요, 미국 국내 총생산의 6.7% 정도, 지금 35조 정도로 나왔죠. 지난 8월 말 기준이죠. 35조 달러. 달러죠. 네네. 달러. 이거 뭐 우리 돈으로 보면 뭐 네. 4경 6,708조 원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 해 전보다 한 2조 2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게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채권 발행해가지고 메울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완전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경제가 침체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사실 뭐 속도의 문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니까요.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네.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데 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금리가 높죠. 그래서 네. 지금 월 평균 이자 비용이 하루 평균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0억 달러였으니까 3배 이상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물론 금리 인하가 도움은 될 거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올해도 지금 2조 달러 정도를 신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국채 그거 이제 옛날 같지 않아. 이래서 이제 이렇게 슬슬 발을 빼니까 결국 미국 국내 기관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나 연준밖에 사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연준이 모든 부채를 화폐화할 수 없다. 달러 찍는다고 마냥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중국과 AI 관련된 얘기 두 가지 좀 묶어서 전해 주시죠. 중국이 미국을 곧 제치고 세계 최고 AI 국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미국의 그 경제혁신 싱크탱크 그 정보혁신재단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도 중국이 오히려 그게 자생력을 더 오히려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추세로 가면은 워낙 중국이 국가 주도로다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AI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지금 그다음에 특허, 출원 건수,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걸 봐도 연구 논문 같은 것도요. 네. 중국 사회과학원이나清华대학 같은 데가 지금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중국의 4대 뭐라 그러죠? 호랑. 예. 네. 4대 AI 호랑이라도 지프 AI, 문샷 AI, 미니맥스, 바이샤 같은 데가 지금 뭐 미국의 IBM이나 이런 구글 못지않게 지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아람코가 막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곧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경각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처럼 국가 주도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압박에도 중국의 AI는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